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위기를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시장이 이게 좀 양분돼 있는데요. 이 자산 시장하고 하나 공급 시장이 분리돼 있거든요. 이 자산 성격이 강한 우리 강남 같은 경우 있잖아요. 특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강남, 이 자산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하고 우리가 지방이나 우리가 수도권, 경기나 인천은 공급 시장이거든요. 또 분리돼 있어요. 이제 이 자산 시장이 움직였다는 거는 돈이 움직인 거거든요. 이건 공급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 돈이 움직였다는 거는 누가 움직이냐면 돈 있는 사람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기저에는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러우 전쟁이 2022년인가요? 생기고요. 터졌고 그 이후에 우리가 물가가 크게 상승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생각의 기저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자산으로 옮겼다고요. 그게 비트코인, 금, 부동산이었어요. 그 기저에는. 근데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미국도 보면은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올라가는 지역들을 가서 보게 되면요. 전부 다 고가 지역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미국 맨하탄 같은. 뉴저지, 고급 단지들. 그리고 일본도 고급 맨션만 올랐어요. 많이.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만 글로 모인 거죠. 그래서 자산 성격이 강한 것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방을 갔다가 우리가 안전자산 갈 수 없잖아요. 그게 안 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지금 돼 있고요. 한쪽에서는 공급 부족에서 생기는 전세 상승에서 매가를 연결되는 그 시장이 나오고 있고 두 개가 그냥 같이 분리돼서 움직이는데 이게 곧 만나요. 만난다는 건 뭐냐면은 전세에서 매매로 가잖아요. 매매에서 돈 벌었죠. 그분 또다시 이제 상급지 가면서 강남을 옮겨간다고요. 그게 남은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책은 잘한 거예요. 핵심을 잘 짚었어요. 자산들이 움직였던 시장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6억으로 묶었잖아요. 방향은 맞아요. 근데 왜 6억인지 아세요? 왜 6억이요? 궁금해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6억이 왜 하필 6억이요? 그게 보도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걸 보도 내용 없는데 그때 이제 발표하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왜 6억이냐고. 근데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주택 가격의 중위 가격하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두 번째, 대출하는 사람의 10%가 6억 이상 대출한다. 상위 10%? 네, 상위 10%가. 지금 고가 시장이 움직이니까 상위 10%를 막은 거예요. 나머지 90% 5억 밑으로, 6억 밑으로 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막으면은, 강남을 막으면은 옆으로 안 퍼진다는 거지. 마포나 뭐 성동구나 강동구 안 퍼지니까 여기를 막겠다는 의도였고요. 그게 10%였어요. 상위 10%. 그 기사가 있어요. 기사에 보도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요. 기자의 질문에 의해서 그 답변 내용이 있다고요. 그걸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은 맞았죠. 근데 그 효과는 있냐 없냐? 효과 있습니다. 그 과거에도 있었어요. 2019년 12월 16. 그때 15억 이상 대출 금지했잖아요. 그거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12월이니까 2020년에 그 효과가 나오거든요. 실제 그때 2020년이니까 15억 대상 아파트들이 강남에 가장 많을 거예요. 지금 더 올랐지만은. 근데 그 대책 이후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급격히 줄게 되거든요. 강남이요. 그 데이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매매 거래 비율인데요. 비율은 평균 대비 얼마나 높냐는 거거든요.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2020년도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임대차 입법이 있었잖아. 거래가 폭증할 때거든요. 그때 강남은 이 평균이 전국 평균이 153% 거래된 거예요. 평균 거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62만이 평균인데 93만 정도 거래됐을 거예요. 그 해 50% 늘었으니까. 근데 강남 얼마 거래된지 아세요? 얼마나 됐습니까? 88%. 줄었죠, 오히려. 줄은 거죠. 줄으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줄긴 줄었는데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인천은 176%고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서울은 122%고요. 요건 건수고 옆에는 프로테이지거든요. 건수로 한 거고 서울은 122%였어요. 근데 경기도 한번 보세요. 179%죠. 근데 경기도는 그 다음에도 많아요. 100% 넘죠. 강남 보세요. 88.7%죠. 그 다음에 70%가 떨어지잖아요. 이때 뭐 있었냐면 우리가 LTV, DTI 낮추고요. 그리고 토호제도 했어요. 2020년에. 물론 동을 지정했잖아요. 청담, 뭐 대치하고 뭐 삼성, 그리고 뭐 송파에 한 군데하고 네 군데 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15억 대출 규제가 먹힌 거죠. 근데 이 먹혔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이 먹혀가지고 거래가 안 나왔잖아요. 이 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평균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결국에는요. 이게 보시면은 202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5년이 차잖아요. 5년 차 동안에 강남 수요가 눌려있던 거죠. 그 수요가 토지에 풀자마자 확 들어간 거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안전자산이라는 그 베이스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게 깔려있죠. 러우 전쟁 이후에 금, 비트코인. 그게 깔려있는데
강남이 풀리자마자 그냥 간 거죠. 강남 급등한 거죠. 거기다가 우리 정책 실패도 있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지방 여러 채보다는 한 채가 나가니까 지방 팔고 그냥 서울 가자. 그래서 제주에도 몇몇 분들은 지방 팔고 서울로 가신 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분들 유동성이 없다 하는데요. 유동성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누가 가지고 있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돈 많은 사람 다 갖고 있죠. 돈 많은 사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움직임 먼저. 그래서 그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전해요. 떨어지기 힘들다고. 뒤에 왜 안 떨어지는 이유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못 떨어지는지, 떨어질 수가 없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게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인, 자산 현상인데, 그게 우리의 어떤 잘못된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항상 엇박자가 우리 정치권. 아니, 금리가 떨어지는데 임대차 3%하고 익하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전월세 전환이 떨어지면서 전세가 올라가는 시기인데, 그거 맞겠다고 임대차 3법을 해버리잖아요. 더 폭등하잖아요. 네. 지금 전 세계 안전자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자산 한 군데에 몰리는데 다주택자들 규제해가지고 그 자산 더 모으게 해가지고 강남 더 오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을 좀 풀고 공급을 확대시켜가지고 돈이 이렇게 분산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집중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거래량을 줄이겠다는 약간의 목표는 달성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고요. 정부의 정책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은행에서 힌트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한국은행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요, 서울시장은 바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네, 금리가, 서울시장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매우 적어요. 제가 이제, 수도권 전체는 공급으로 설명하지만은 서울은 공급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금리를 잘 보게 되면요, 금리에 민감하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내리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 같고요.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그 잘했다는 게 저는 그 시장을 그러면 계속 안정시키거나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잘한 거는 그 우리가 가격이 상승해서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 리스크를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막 거래가 폭증할 때 그때 진짜 한 번도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들어가고 막 이래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선제적으로 막은 거거든요. 이게 막았다는 거는 현재 올라 있는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요. 근데 이게 멈춤이 아니라 일시정지 아닙니까? 일시정지 그럴 가능성이 크죠. 이제 관망하는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요. 사람들 어떻게 될까 관망하는 거죠. 근데 하락하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거잖아. 하락한다. 어떤 분들 지금 또 폭락한다 하는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근데 저한테 물으면은 저는 또 그런 폭락한다면 내보고 네 물건 30% 하락해서 내놓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난 그럴 생각 없거든요.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놓는 거예요. 급할 때. 네, 급할 때. 근데 내가 급하지 않은데 왜 30% 하락해서 내놓죠? 내가 급할 때 있었어요. 저도 2023년도에. 역전세. 그때 전세가 4개가 몰려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위기를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투자자다. 왜냐하면은 1주택자는 내가 하락한다 그러면 안 팔면 되잖아요. 그죠? 매물 그대로 들으면 돼요. 근데 다주택자 어떻게 되냐면은 전세가 그냥 시간 맞춰 돌아와요. 2년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작년 2023년도에 전세가 4개가 저는 왔었어요. 근데 전세가 안 좋다는 이야기 들었죠. 근데 이제 세입자 나간다 하니까 전화를 미리 다 돌렸어요. 그래서 부성 소장님이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 수요가 없으니까 세입자를 잡으라 하더라고. 전세 수요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세가 떨어진 건 괜찮아요. 내가 이제 소장님 전화해가지고 우리 세입자 나가려는데 전세 수요 있습니까? 하면은 전세가 한 2억인데 떨어져서 1억 8천 됐어. 이러면은 2천만 원 내가 그냥 메꾸지 이래 되는데 그 다음 말에 겁이 나요. 수요가 없어요. 이래요.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거죠. 근데 4개가 없다고 하잖아. 4개가 없다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멘붕이 빠지는 거야 투자자는. 내 시기에 탁탁 그냥 시간 맞춰 돌아오는 거잖아요. 투자자가 먼저 그걸 느낀다고요. 급하게. 근데 투자자가 빠져나간 방법은 뭐냐? 전세거든요. 위기를 빠져나간 방법이. 그래서 전세가 없으면 내 걸 중에 한 개 금매를 던지게 됐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금매를 한 개 던졌어요. 그걸 10년 보유하는 것인데 10년 보유해서 수익을 엄청 많이 났는데 내가 그 단지에서 최저가 날렸어요. 그 아파트는 제가 1000% 수익 났거든요. 10배. 네, 투자금 대비해서. 근데 만약 금매를 안 날렸으면 그건 걔는 1500% 수익 났어요. 근데 금매 날렸어요. 날리고 그 돈으로 세입자 2분한테 전세금 내려서 돌려주고 주지 않고요. 2명은 나간다 했어요. 그래서 2명은 내보내고 억지로 전세를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해결 다 됐어요. 근데 지금 전세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어요? 전세가 없지 않습니까? 전세 없고 전세 회복 다 됐다니까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는데 내가 위기에 빠지나요? 안 빠지죠. 근데 왜 매물 하락에 내놓으라고 해요? 하락한 사람들은.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어야지 하락을 내놓죠. 지금은 돈이 들어온다니까요. 내가 자금이 더 늘어나고 위기에 더
빠질 게 없는데 하락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위기 빠진 사람 많아야 된다. 근데 2020년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거는 그 속에 위기에 노출된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게 2023년도에 위기를 맞은 거거든요. 그게 경매로 날아가고 역전세 맞고 금매 날아가고 한 거예요. 그게 해서 지금 2025년까지 오고 그게 역전세 거의 사라지고 한 거예요. 한 가지 또 이제 나오는 요새 이슈로는 이제 대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전세 대출 DSR 건드릴 거다. 그러면 이제 높은 전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 단계씩, 두 단계씩은 밑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또 한 번의 위기를 겪을 것이다라는 논리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그 논리는 뭐 틀린 논리는 아닌데요. 이제 그거는 시작하는 사람들의 문제죠. 전체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얼마를 대출을 받을 수 있냐는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게 줄을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해야 시장이 건전해지거든요. 옛날부터 저는 전세나 대출 자체를 별로 환영하지도 않고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금액을 줄이면 거기에 맞는 주택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전세자금 대출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로 갑니다. 월세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17살 때 거기 살았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걸 전세 끼고 샀어요. 2개를 전세 끼고 샀다고요. 방이 많으니까 2층에 전세 주고 옆집에 전세 주고 우리 살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우리 아버지 그렇게 샀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돈을 모아서 옆집을 전세를 내보내고 뭘 했냐면 그때는 사골세. 맞습니다. 보증금 없는 그걸 놨어요. 그때 누가 들었냐? 신혼부부 들었거든요. 그 신혼부부 들어가서 애기 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주택에 전세 안 들어오는 게 없어졌지만은 그때는 전세 대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소득에 맞게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게 되면은 그에 맞게 맞는 주거 행도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뿐이죠. 예전에도 제가 그때 전세자금 대출을 살짝 줄였을 때 제가 전 나와보니까 그때도 전세자금 대출 나온 선은 전세가 좀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위에 선까지 올라가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그거는 맞고 근데 시장을 그러면 바꾸냐? 그건 아니에요. 그 수요는 그걸 어디 갈 건데요? 결국엔 전세나 월세 갔다가 다시 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뎌지죠. 돌아오는 거지. 집주인의 입장에서는요? 괜찮을까요? 새로 넘는 사람들은 안 좋죠. 아니, 지금 또, 입주 단지에 잔금 대출할 때 전세 자금으로 못 하잖아요. 금지됐잖아요. 네. 어차피 못 해요. 예. 전세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인 바뀌면서 잔금해서 이렇게 하는 갭 투자를 막았잖아요. 이번에 정책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어차피 못 하는데 뭐.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그 전세 자금이 그게 줄었기 때문에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나 인천 쪽에 있는 저가 아파트들, 저가 전세들 그런 쪽으로 수요가 조금 더 몰릴 수 있죠. 더 내려간다면 뭐 오피나 뭐 빌라 쪽이겠죠. 그런 쪽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먹힌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